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의 시야센터 방사성의약품 제조팀에 있는 김동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신규 방사성의약품 제조와 그리고 관련된 GMP 적용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신규 방사성의약품의 범위는 연구용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준비하고 있는 방사성의약품뿐만 아니라 품목허가를 준비하고 있는 방사성의약품도 포함이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GMP를 어떻게 준비하고 임상시험에서는 어떤 준비 과정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내용이 앞서서 헝가리 출신의 한 화학자에 대해서 소개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오르크 헤브시 교수인데요. 이분은 그 아이소톱을 이용한 추적자의 원리를 최초로 연구에 정립한 분이고, 이러한 공로로 인해서 1943년도에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주로 케미컬 프로세스에 대한 공정 연구를 추적자 원리를 이용해서 적용하였는데, 지금도 이러한 방법은 화학적으나 또는 생물학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어가지고, 이러한 점이 굉장히 우수한 점이 지금 확보가 되어졌고, 이러한 점이 굉장히 잘 보이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영상입니다. 핵약적 영상에서 본다면은 바로 방사성의약품이 가지는 높은 민감도 때문에 생체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정말 그 작은 생화학적 변화를 조기에 감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영상 장비와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우월한 센시티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초기에 질병의 진단이 가능하고, 그리고 실제로 체내에 들어가는 양이 매우 작습니다. 이때 여기서 말하는 매우 작다는 얘기는 앞서서도 말씀을 한 것도 있지만은 실제로 나노몰에서 피코몰라 수준에 그 해당하는 양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무시해도 좋을 정도의 양이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사성 의약품을 개발할 때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타겟팅 팩터를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라디오 누클라이드를 고려하는 것과 그리고 링커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링커 없이 바로 라디오 누클라이드가 팩터에 표지가 되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 다 링커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타겟팅 팩터는 주로 질병에 어떻게 어피니티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질병에 어떤 특이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굉장히 주요한 관점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타겟 어빌리티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고려될 것이 바로 라디오 누클라이드인데요. 여기서 사용되어지는 라디오 누클라이드는 주로 F18이나 C11 같은 진단용 방사성 동위원소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치료용 방사성 의약품인 루테슘이나 아스타틴 같은 그런 알파 입자도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동위원소가 얼마나 자주 쉽게 얻을 수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쉽게 얻을 수가 있고,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목적에 맞는 그 반감기를 가지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개발된 방사성 의약품의 아이디어란 그런 프로퍼티를 보신다면은 높은 체내 안정성과 그리고 빠른 그 클리어런스를 보인다면은 굉장히 일단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프로퍼티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상적으로 볼 때 이것이 임상적으로 좋은 효과가 보여진다면 더욱더 좋은 프로퍼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걸 이제 신약 개발 단계로 표현해 본다면은 방사성 의약품도 마찬가지로 일반 의약품과 같은 신약 개발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주로 다들 잘 아시겠지만요, 시장 조사, 후보 물질 도출, 그리고 비임상 시험, 그리고 이 비임상 시험 결과를 토대로 IND 승인을 받고, 그리고 임상 시험을 하게 되고, 이후에 임상 시험이 성공적으로 끝나게 된다면 시장으로 이제 릴리즈가 되게 되는 것이죠. 이때 비임상 시험과 임상 시험에 관련된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다시 본다면은, 비임상 시험에서는 동물을 대상으로 하여 부작용과 독성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체내 동태 연구와 그리고 양리 연구, 안정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임상시험 그 IND 승인 문서가 개발되어지고, 여기서 이제 관련된 문서들이 첨부가 되어지는데, 이때 필요한 문서들은 나중에 추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고, 임상 1상에서는 최초로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약물의 투여 용량이나 약물 흡수 정도, 그리고 도스메트리 평가가 이루어지고, 부작용이나 체내 동태, 그리고 양리작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2상, 3상으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환자의 대상이 조금 더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약물의 유효성과 부작용도 마찬가지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마지막 3상에서는 약물의 효능과 안정성 비교가 이제 마지막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공 시에는 이제 임상 4상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임상 4상은 이제 실제로 품목을 받고 나서 이제 시장에서 출하가 되어와서 이제 실제로 사람한테 주사가 되거나 아니면 뭐 복용이 됐을 때 그때 장기간의 그런 안정성을 보는 것인데, 실제로 방사성 의약품하고는 크게 관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방사성 의약품은 그렇게 오랫동안 유효기간을 가지진 않기 때문에 임상 4상은 사실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임상 4상에서 임상 시험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봐야 될 것이 이제 방사성 의약품의 GMP 수준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든 당연히 임상 1상부터 GMP는 이제 적용이 되는데, GMP 적용되는 수준이 실제로 품목 허가용 GMP 수준과 동일한 GMP 수준은 적용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식약처에서도 이런 점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주고 있고, 그래서 밑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임상 1상, 2상, 3상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GMP가 어느 정도 좀 레벨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는 이제 GMP가 얼마만큼 준비가 되었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은 적어도 이 정도의 단계별로 임상 시험용 GMP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상 1상에서 필요한 이제 필수 자료를 제가 이제 슬라이드를 만들어 보았는데, 이것은 이제 예전에 다른 기관하고 임상 시험용 이제 의약품을 만들 때 식약청하고 직접 논의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던 내용들을 제가 적어 봤는데요. 우선적으로 필수적인 자료는 이제 원료 의약품의 시험 성적서와 그리고 임상 시험용 의약품의 시험 성적서가 반드시 첨부가 되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임상시험용 시험 성적서에는 반드시 세배지에 대한 시험 분석 결과와 그리고 그 시험 분석 결과에 대한 그 근거 자료와 그리고 안정성 시험 평가 자료도 같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안정성 시험은 방사능의 농도가 범위가 설정되어 있다면은 그 설정된 농도의 최대값에 맞춰가지고 방사성 의약품의 그 안정성 시험을 실시를 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공정 SOP 절차서가 필요하죠. 그래서 절차서가 얼마만큼 구축되어 있는지도 식약처에서는 이제 자세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상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2상부터는 이제 주로 이제 시설과, 그러니까 1상에서 보지 않았던 시설과 장비에 대한 자료들을 이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주로 자동화 장비라든지 청정도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공기 조화기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환경 모니터는 얼마나 자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성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같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상에서 요구하지 않았던 시험법 밸리데이션도 2상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법 밸리데이션은 거의 대부분의 시험법이 해당이 되고요. 주로 무균 시험이나 pH 불용성 전류용매, 그리고 방사학적 이물시험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법 밸리데이션 자료와 그리고 각종 이제 시설물에 대한 장비에 대한 밸리데이션도 2상에서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보신다면 이제 제가 이제 이 그림을 가져온 것은 이게 이제 결국에는 그레이드 D, 그러니까 넌 클래스부터 C, B, D로 차근차근 올라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림을 가져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임상 1상부터 3상까지 갈 때 GMP를 차근차근 잘 봐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GMP를 그러니까 넌 클래스부터 DCBA로 이렇게 차근차근 밟아가지고 GMP를 구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핫셀이나 분배용 장비 그리고 합성용 장비를 그레이드에 맞춰서 구분을 하거나 구획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릴 것은 이제 임상 시험에 필요한 이제 CMC 자료에 대한 부분인데요. CMC 자료는 이제 임상에 들어가는 이제 의약품 또는 원료 의약품에 대한 물리화학적 성질, 그리고 제조법, 그리고 품질 관리를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담은 자료입니다. 이것들은 이제 반드시 필수 자료 중에 하나인데, 1상, 2상, 3상 모두 다 CMC 자료를 요구를 하고 있고, 각 임상 단계에서 CMC 자료는 조금 더 달라질 수가 있고, 시험법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좀 더 많이 요구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때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식약처가 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상 의뢰자는 그 의약품 개발 당시에 CMC 정보를 미리 준비를 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 시험법과 그리고 시험 근거 자료를 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임상시험용 방사성 의약품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은 그 원료 약품에 대한 시험법이 사실 KP나 USP에 다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일부는 안 나와 있거나 좀
자체적으로 시험법을 개발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료의약품에 대한 그 시험법도 미리 준비한다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임상시험이 안전하다는 그런 근거인 서류도 같이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료의약품의 CMC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즉,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성질을 담은 설명과 그리고 구조 결정, 즉, 메스나 NMR 같은 그런 자료가 같이 첨부되어줘야 되고, 그리고 제조원이나 제조법에 대한 설명도 같이 추가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순도는 얼마만큼 퓨리티를 가지는지, 그리고 규격, 원료의약품을 얼마만큼 쓰고, 그리고 그만큼을 썼을 때 순도를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규격 설정에 대한 근거도 같이 필요하고, 시험법도 같이 근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시험법 밸리데이션은 이제 당연히 필요한 자료긴 하지만은 초기 임상부터 요구하지 않으니까, 아마 천천히 준비하셔도 될 것 같지만 하지만 그래도 처음에 같이 할 때 준비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원료의약품의 제조원에 대해서 한마디 좀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알려진 큰 대기업에서 만들어진 원료의약품이라면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은 그 영세한 기업이나 소기업에서 만들어진 원료의약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그 기업들이 대부분 다 GMP 허가를 갖추어져 있거나 또는 GMP 허가를 받았는데 갱신이 안 되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염두해 두고 다른 루트,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원료품을 그러니까 개발해서 얻을 수가 있는지도 확인해 놓는 게 미리 확인하거나 아니면 확보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임상시험용 의약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원료약품과 그 분량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요. 주성분과 첨가제의 종류와 그리고 그 분량이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그리고 각각의 성분에 대한 그 사용 목적을 설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제조법과 제조 방법에 대한 제조법과 그리고 기시법에 대한 자료와 그리고 시험법 근거 자료, 그리고 시험법 밸리데이션도 같이 요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으로 포장 용기에 대한 설명이 그러니까 자료가 필요한데요. 실제로 포장 용기는 의약품이 실제로 그 포장 용기에 지도를 닫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포장 용기, 즉 유리 바이알이나 유리 고무 마개가 되겠죠. 그것들에 대한 그 시험 분석을 외부에다 의뢰를 해서 거기에 대한 KP나 EPA 자료를 근거를 갖춰놓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GMP 평가 서류 자료입니다. 사실 기존에 품목허가용 GMP를 받았다면은 그 품목허가용 GMP로 임상시험용 GMP 평가를 가름할 수 있습니다. 즉 안 받아도 될 것인데, 만약에 신규 제조소를 만들거나 아니면 신규 사이트를 만든다면은 GMP 평가를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임상시험을 한다고 하면은 반드시 GMP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하지만 품목허가를 받을 그런 품목이 있다면은 미리 품목을 받은 상태에서 GMP를 받고 그리고 나서 임상시험을 기획하는 게 훨씬 더 그 업무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게 있죠. 왜냐하면은 이제 임상시험용 GMP를 받았다고 해서 품목허가 GMP를 가름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품목허가용 GMP를 우선 받고, 그리고 그러니까 임상시험용 GMP를 받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임상시험용 GMP라서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품목허가용 GMP랑. 준비될 서류나 그리고 문서 목록들도 거의 대부분 다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목허가용 GMP로 처음부터 받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는 이제 방사성 의약품의 실제로 생산이 이루어지는 그 생산 장비에 대한 공정의 흐름을 제가 이제 만들어 봤는데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사이트론이나 또는 외부에서 방사성 동위원소가 들어오게 되면은, 자동 합선 장치를 통해서 방사성 의약품이나 리간드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만들어진 방사성 의약품이 무균 공정을 통해서 시린지나 바이알로 분배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품질 시험을 거쳐서 위상이 없다고 확인되면은 패킹을 통해서 외부로 반출되고 환자로 이제 주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사실 이게 GMP가 있기 전에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와 같은 과정으로 방사성 의약품이 매일 합성이 되어졌죠. 그리고 연구용 의약품이라면 사실 이렇게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GMP라는 내용이 들어가게 된다면 사실 그 이면에 많은 수반돼야 될 것들이 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과 분배, 반출이 이루어지는 중간에 이러한 과정이 있다면 그 이면에는 GMP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공정 변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세척 밸리데이션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로 그 생산을 하고 나서 남아있는 찌꺼기나 불순물들이 그 남아있는 라인에 얼마만큼 남아있는지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깨끗하게 세척이 되었는지를 보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분배 공정인데, 분배 공정은 무균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그 핫셀이 진짜로 무균한지 안 한지는 어떤 그 증명을 하지 않은 이상, 실험을 하지 않은 이상 모르지만,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배지를 깔아가지고 실제로 무균한지를 확인을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그전에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래서 분배 공정에 대한 그 밸리데이션도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환경 모니터링 성적도 같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 합성과 분배 과정이 실제로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가 이상이 없는지에 대한 밸리데이션도 같이 진행이 되어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품질 관리 시험에 대한 시험법 자체가 적합한지도 사실 시험법 밸리데이션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문제가 없다면은 실제로 그러니까 생산 공정을 통해서 새 배지를 생산하고 그 만들어진 배지에 따라서 결과를 확인하고 기준을 만족하는지를 보고, 그리고 나서 문제가 없다면은 일관성이 확보되었다고 생각해서 공정 밸리데이션이 갖춰졌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이제 다 실제로 방사성약품 생산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이제 방사성약품 한 품목에 해당되는 거고, 다른 품목이 있다면 다른 품목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과정을 진행을 해야 되고, 만약에 방사성약품 생산 과정 공정에서 어떤 변경이 있다면, 즉 뭐 시약이 바뀌거나 아니면은 뭐 카세트 키트가 바뀌거나 아니면 장비 자체가 바뀌어서 공정상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밸리데이션을 다시 해야 한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GMP를 적용할 수 있는 범위는 사실 질 좋은 의약품을 만들기 위한 모든 것들이 해당이 될 것입니다. 즉 원재료, 부수 자재들, 그리고 건물에 들어있는 시설 장비들 다 포함되고요. 그리고 작업 종사자들, 그리고 공정관리, 품질시험, 품질 보증에 해당되는 문서들도 다 GMP 적용 범위에 대해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잘 결합이 되어서 탄탄하게 되어야지만이 GMP의 그런 전체적인 규모가 탄탄해지고, 결국에는 그리고 그와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인력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잘 훈련되어 있고 잘 알고 있는 인력들이 배치되어져서 그 곳곳에 그 적재적소에 이와 같은 인원들이 배치되어서 그 구멍이 나지 않게끔 잘 메꿔주는 것이 GMP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사성 의약품은 이제 무균 의약품으로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방사성 의약품은 주사제로, 거의 대부분 다 주사제로 약물이 투여되죠. 물론 이제 알약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긴 하지만은 주로 대부분은 다 주사제로 약물이 투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균 의약품으로서의 그런 리스크를 식약처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약처에서는 그런 무균 의약품의 강화를 그대로 보고 있고, 그래서 GMP 적합성 평가할 때도 이 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주사제 약물로서는 혈액 유래 제품이나 백신들, 그리고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이런 것들이 해당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무균 의약품으로서의 방사성 의약품 제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방사성 무균 분배 과정은 굉장히 중요한 공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무균 공정은 클래스 A에 해당되는 핫셀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네모 점선으로 이루어진 그 핫셀에서 클래스 A가 되는데, 그 안에서 마더바이올에서 만들어진 방사성 약품이 마더바이올로 들어가게 되고 마더바이올에서 이제 바이올로 이제 각각의 분배 공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분배 공정 내가 이제 무균 상태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게 과연 무균한지 안 한지를 사실 합성하거나 생산하는 당시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는 이미 생산하고 있는 당시고, 그리고 만들어진 거 가지고 방사성 약품은 실제로 만들어진 거 가지고 꾸준하게 그것이 지속되지 않고 없어지기 때문에 방사성 약품 가지고는 확인할 수가 없고, 반드시 미생물이 자랄 수 있는 액체 배지를 가지고 무균 공정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균 공정 당시에는 이제 액체 배지를 방사선 동위원소, 그러니까 방사성 약품 대신에 집어넣고, 그걸 가지고 이제 무균 배지를 가지고 이제 그 분배 공정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배양시켰을 때 그 바이올 안에 무균 배지 속에 이제 그 세균이 또는 진균이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를 이제 확인해서 무균 공정 밸리데이션이 제대로 잘 작동이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무균 의약품의 오염 방지에 대한 내용인데, 그만큼 이제 무균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도 당연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당연히 이제 원료의 품질 보증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저희가 의약품을 생산할 때 사용되는 모든 원료들은 실제로 내부적으로 관련된 이제 시험 성적을 따로 합니다. 물론 이제 외부로 의뢰를 맡기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 다 원료에 대한 시험을 하게 되고, 그래서 품질을 보증하고 있고, 그리고 무균 공정이 이루어지는 핫셀 내부에 들어오는 공기들도 헤파 필터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공기에 대한 품질도 보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리고 예방 소독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작업자의 그런 개인 위생과 그리고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뭐 손발 그리고 일반적인 그런 그 책상이나 동전 같은 데서 굉장히 많은 세균들이 자라고 있는 것을 배지 성능 시험, 배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은 오염물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오염물들을 제거할 수 있는 굉장히 우선적인 방법은 작업자의 청결과 소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우선적으로 우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실제로 저희가 핫셀에서 환경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대한 설명을 이제 드리려고 실제로 그림을 가져왔는데, 핫셀에다가 이와 같이 동그랗게 생긴 이제 배지를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이 배지의 노란색은 미생물이 잘 자랄 수 있게끔 깔아올려져 있는 그런 영양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지를 노출시킨 다음에 배지에 일정 시간 지난 다음에 다시 뚜껑을 닫고, 그리고 배지의 이쪽 이제 공간 내에 그 미생물이 있다면은 배지에 있는 영양분을 먹고 자라서 배지에 이제 그 세균이 발육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실제로 환경 모니터를 실시를 하게 되고, 이 내부에는 사실 거의 대부분 다 미생물이 자라지 않거나 대부분 다 미생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은 간에 하지만 덜어는 사실 미생물이 좀 나올 때도 있긴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환경물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고, 만약에 나온다면 이제 소독을 통해서 최대한 미생물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분배용 핫셀에 대한 이제 실제로 부유균 측정을 하는 장비인데, 이거는 이제 부유균 정비를 위해서 이제 실제로 에어 샘플을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부유균을 측정하는 그런 모습을 사진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모니터를 통해서 굉장히 우수하고 그다음에 품질 좋은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꾸준하게 이행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GMP는 처음에 잘 만들어져서 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꾸준하게 잘 유지하는 게 더욱더 중요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처음에 그 룰을 정해졌을 때 그 룰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거기에 맞춰서 실제로 변경되거나 업데이트되는 룰을 그게 적용시켜서 꾸준하게 그 환경에 맞춰가지고 같이 업데이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꾸준하게 맞춰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